한국? 왜 하필 그런 곳에서? 딸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그녀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놀라운 실화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해리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0년간 철학을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8월에 서울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열기와 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곧장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국의 선선한 날씨에 익숙한 제게 이 나라의 기온은 처음부터 낯설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중히 키운 딸 클라라가 선택한 나라가 하필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외신에서는 아시아의 급성장 국가니 디지털 강국이니 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포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다소 과장되고 조급한 나라라는 이미지에 가까웠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자동화 시스템과 다국어 안내, 질서정연한 흐름이 예상보다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표면은 번듯하지만 결국 문화적 깊이나 삶의 질은 다르겠지. 저는 아직 이곳을 믿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딸이 이런 곳에 뿌리를 내린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마주친 한국 사람들의 모습도 제 선입견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빠른 걸음걸이,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겐 여유 없는 삶의 단면으로 보였습니다. 사위 이도윤 씨가 마중을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단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거든요.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머리와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가슴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안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상가들, 그리고 그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자동차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살아온 영국의 정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처음 오시는 한국이 어떠세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사실은 당황스럽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을 거예요.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똑같은 모양의 건물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딸이 선택한 삶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여행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사위 도윤이 몰고 온 고급 전기차가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빽빽한 콘크리트 건물들, 번호가 매겨진 입구들, 무표정한 도시의 모습. 유럽의 유서 깊은 주택들과는 정서부터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은 1201동이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저는 경계심을 놓지 않았어요.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단 1년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거든요.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머리와 그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가슴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안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생각보다 넓은 조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공 연못과 산책로,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벤치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꾸며놔도 결국 획일적인 주거 공간일 뿐이지.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니 예상과 달랐습니다. 카드로 통제되는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커튼, 공기질을 측정하는 패널까지. 저는 감탄 대신 의심부터 들었어요. 기술로 치장된 감옥 같군. 겉보기엔 편리해 보이지만 삶의 온기 대신 시스템이 지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이곳에 안착했다고 말할수록 저만이 뒤처진 듯한 기묘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현관문이 열리자 클라라가 달려나왔어요. 8개월 된 손녀 레아를 품에 안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행복해 보이긴 했지만 정말 이곳이 그녀에게 맞는 곳일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랐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 정수기, 밥솥에서 나오는 김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영국의 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클라라가 능숙하게 한국식 차를 우려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아는 딸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를 우려낼 줄 알았니? 저는 물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클라라의 표정은 밝았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클라라와 도윤의 결혼 사진, 레아의 100일 사진, 그리고 도윤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 딸을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인 걸까? 그때 레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클라라가 아기를 달래려고 하자 도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그의 손길이 서툴지 않았습니다. 보통 남편이 이렇게 육아에 참여하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국 남자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도윤은 정말 잘해줘요. 클라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클라라의 모습을 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여러 가지 내놓는 모습. 언제 이런 걸 배웠을까요? 음식이 참 많네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어요. 처음엔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풍성한 느낌이 좋아요. 식탁에 앉아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며 클라라와 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는 약간 민망했지만 그들의 웃음에는 아기가 없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 생활 방식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이곳이 제 딸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아기 울음소리에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그 조그만 존재 레아는 제가 처음으로 마주한 손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를 안고 있는 이는 사위 도윤이었습니다. 젖병을 데우고 자장가를 부르며 조심스럽게 아기를 달래고 있었어요. 저는 문틈에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원래 이렇게 육아를 많이 하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클라라가 낮에는 혼자 돌보느라 힘들어했어요. 저는 출근을 조금 늦게 할 수 있거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영국에서도 아버지들의 역할이 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태도는 도움이 아니라 책임 같았어요. 한국 남자들이 다 이런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저희 세대는 육아를 당연히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순간 아주 작은 균열이 제 안의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클라라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레아를 안아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쥐는 순간 마음이 녹았어요. 어머니, 레아가 어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클라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까? 저는 손녀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클라라와 레아와 함께 근처 산책 어떠세요? 아파트 단지가 생각보다 넓고 좋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오늘 저녁엔 부모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오후에 클라라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생각보다 넓고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연못 주변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고 곳곳에 벤치와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떤가요? 저는 클라라에게 물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특히 같은 층 이웃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클라라 씨, 어머님이 오셨네요.
네, 서지혜 씨예요. 같은 층에 사세요. 클라라가 소개해줬어요. 서지혜 씨는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영국에서 먼 길 오셨어요. 클라라 씨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해서 궁금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올 줄 몰랐거든요. 레아도 많이 컸네요. 이제 8개월이죠? 서지혜 씨가 아기를 보며 웃었어요. 네, 빨리 크고 있어요. 클라라가 답했습니다. 서지혜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시간 되시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영국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도윤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는데 생각보다 아늑하고 멋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도윤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대화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도윤의 아버지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놀랐어요. 도윤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클라라를 진짜 딸처럼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라라가 한국 음식을 참 잘해요. 도윤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어머니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서 지금은 자신 있어요. 클라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제가 클라라에게 요리를 가르쳐 준 기억은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도윤의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별로 까다롭지 않아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제가 영국식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클라라한테 배워서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음식도 아닌 영국 음식을 만들어주겠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클라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좋은 분들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도윤 부모님이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세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도. 다음날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옆집 여인 서지혜는 밝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클라라, 어머님과 함께 시장에 가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거리낌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선 이웃과 이렇게 쉽게 말을 섞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엔 계산이 없었어요. 단지 관심과 호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클라라가 레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함께 나서자 서지혜는 자연스럽게 유모차를 밀어주며 걸었어요. 이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단지 곳곳에 연못과 산책로, 북카페, 심지어 아이돌봄 센터까지 있었거든요. 작은 도시 같은 구성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여긴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자체인 것 같다고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이제 하나의 사회 그 자체라고요.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었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의 반응도 신기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레아를 보며 환하게 웃었고 지나가는 할머니들은 아기가 예쁘다며 연신 감탄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관심과 애정 표현이 영국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전통시장에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이름도 모르는 저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떡을 잘라서 맛보라고 권했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클라라를 보며 딸이 효녀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친근함은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영국이라면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졌을 상황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억지스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말투, 눈빛, 손짓까지. 배려가 이곳에선 삶의 전제로 깔려있는 듯했어요. 서지혜는 제게 한국 사람들은 타인과 경계를 긋는 대신 관계로 문제를 풀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이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동안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서지혜가 상인들과 나누는 대화, 클라라를 챙기는 모습, 레아를 돌보는 자연스러운 손길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할머니가 레아에게 바나나 한 조각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는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거라고, 그래야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고방식이 제게는 매우 새로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서지혜는 저에게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시설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헬스장, 사우나, 그리고 노인정까지. 하나의 작은 도시가 따로 없었어요. 그날 오후 클라라가 레아를 재우는 동안 저는 발코니에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동안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가가 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국에서의 제 삶은 대학과 집, 그리고 몇몇 동료 교수들과의 만남이 전부였어요. 이웃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사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때 도윤이 퇴근하면서 가져온 떡을 먹으며 저는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곱씹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 배려,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밤이 깊어가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을 보니 각각의 집에서 벌어지는 따뜻한 일상들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일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서지혜와 함께한 시장 투어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상인들은 이름도 모르는 저를 어머님이라 불렀고 떡을 잘라주며 딸이 효녀라고 웃었어요. 이런 친근함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영국이라면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졌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억지스럽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말투, 눈빛, 손짓까지. 배려가 이곳에선 삶의 전제로 깔려있는 듯 했습니다. 영국에서 익숙한 정중함과는 결이 달랐어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한 과일 가게에서 배를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사장 아주머니는 제가 서툴게 배를 만져보는 모습을 보더니 직접 나서서 잘 익은 배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배가 달고 맛있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육점에서는 더욱 인상 깊은 일이 있었어요. 클라라가 영국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며 적당한 고기 부위를 물어보자 사장님은 한참 동안 고민하시더니 직접 전화를 걸어 다른 정육점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가게에 없는 부위를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봐 주신 거예요. 서지혜는 제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타인과 경계를 긋는 대신 관계로 문제를 풀어간다고요. 이 말이 그때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조금씩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레아가 울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아기가 괜찮은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물어보셨어요. 클라라가 괜찮다고 답하자 그 할머니는 아기가 더위를 먹었을 수도 있다며 근처 약국에서 이온 음료를 사다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동안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가가 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국에서의 저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타인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 예의였습니다. 전통찻집에 들러 잠시 쉬면서 저는 서지혜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래서 서로 돌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독립성과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살아온 제 삶이 어쩌면 외로움을 키우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다른 이웃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레아를 보며 연신 감탄하시더니 아기용품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쓰던 것인데 깨끗하니 써보라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클라라에게 한국 생활이 어떤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슴없이 손을 내미는 문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를 바탕으로 한 관계 맺기.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클라라는 오늘 시장에서 산 재료들로 한국식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 이곳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언어나 요리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 맺는 방법이었구나 하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시장 상인들, 길에서 만난 할머니, 이웃들. 모두가 저에게 작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의와 배려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하루였어요. 며칠 후 도유는 가족들을 이끌고 주말 외곽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파주의 출판 도시와 한옥 스테이, 전통 찻집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처음엔 관광객으로서의 의무감 같은 것을 느꼈지만 막상 떠나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출판 도시의 건축물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미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서점과 카페, 갤러리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문화공간 같았어요. 영국의 오래된 도서관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건축물이나 음식이 아니었어요. 레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족의 동선과 질서였습니다. 도유는 아이용 짐을 먼저 정리했고 클라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주도적으로 예약과 통역을 도맡았어요. 저는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영국식 지성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옥 스테이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공간이었는데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니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클라라가 레아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옥의 구조를 이해하고 아기가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마치 이곳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 같았거든요. 언제 이렇게 적응력이 좋아졌을까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찻집 주인 할머니는 저에게 차 우리는 법을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의 온도, 우리는 시간, 심지어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이었어요. 영국의 티타임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손길을 따라 차를 우려내며 처음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저녁에는 전통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수많은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각각의 음식마다 깊은 맛과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도유는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나물은 어떤 효능이 있고 저 김치는 어떤 방식으로 담근 것인지.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고려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 한옥의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들의 삶을 가르치러 온 것인가? 아니면 배우러 온 것인가?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옥 마당에서 레아가 처음으로 기어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며 클라라와 도윤이 환하게 웃는 것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주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낯설고 어색하게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들도 여행 잘 다녀왔냐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집에 들어와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지난 이틀 동안의 경험을 곱씹어봤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들, 가족 중심의 생활 방식,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클라라와 도윤이 레아를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제가 클라라를 키울 때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날 저녁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곳의 손님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이 도시의 시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클라라와 레아가 자는 동안 도윤은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그에 대해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도윤도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떤지 묻는 그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혼란스럽다고, 편리하지만 낯설고 따뜻하지만 경계가 흐릿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바로 한국이라고 답했어요. 불완전하지만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도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환영도 있지만 시험도 있다고, 하지만 가족이 곁에 있다면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긴 글을 일기에 남겼습니다. 처음엔 이 나라가 저를 불편하게 했다고, 그러나 이제는 제가 가진 기준이 그들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걸 안다고 썼어요. 그리고 귀하라는 단어가 현실처럼 다가온다고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혜가 찾아왔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에 함께 참여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는 행사였는데 처음엔 망설였지만 클라라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행사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들부터 젊은 엄마들, 그리고 외국인 주민들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저는 서툴게나마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김치 담그기가 단순한 요리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웃과 이웃이 만나는 소통의 장이었고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저에게 김치의 역사와 각 지역별 특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또 다른 외국인 주민인 일본인 사토미 씨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2의 고향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기에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만든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 나누어 먹었어요. 함께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장소도 많고 시설도 좋았어요. 영어 도서 코너도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사서 분은 저에게 도서관 이용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보라고 권하셨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은퇴한 교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도 젊은 시절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저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보람된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을 되새겨봤어요. 김치 담그기 행사에서 만난 할머니의 따뜻한 웃음, 사토미 씨의 진솔한 조언, 도서관 교수님의 깊이 있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라라가 레아를 재우고 나서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곳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요.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귀화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국 하루 전 작은 송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도윤의 부모님, 서지혜, 단지의 이웃들까지 함께 모였어요.
말은 통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표정은 통했습니다. 따뜻한 눈빛, 정성 가득한 음식, 그리고 작은 웃음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지난 2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당황스러움, 아파트를 처음 봤을 때의 의구심, 그리고 점차 변화해가는 제 마음.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지혜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직접 만든 전통차 세트였어요. 영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진심 어린 배려를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윤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히 영국식 스콘을 구워오셨어요. 클라라에게 배운 레시피로 만들었다며 웃으셨지만 그 정성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영국 음식을 만들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환대가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레아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죠. 레아는 단순히 제 손녀가 아니라 저와 이 나라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제 연구실, 동료 교수들, 그리고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성취들. 모든 것이 여전히 소중했지만 더 이상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국의 서늘한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고향의 냄새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저는 정리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짐 정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 무엇을 뒤에 남겨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대학의 은퇴 의사를 밝혔을 때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한국이라고요. 집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 클라라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 그때 저는 지금의 결정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어 강좌에 등록한 것은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초급반이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한 단어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3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클라라와의 화상통화에서 제 결정을 알렸을 때 딸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환한 웃음을 지으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레아가 할머니와 함께 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짐을 싸면서 저는 가져갈 책들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모든 책을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만 선별했어요. 그리고 새로 한국어 학습서와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도 몇 권 샀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빈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그림들의 자국, 책상에 남은 커피 얼룩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곳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행이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관광객이 아닌 정착민으로, 손님이 아닌 새로운 가족으로 가는 것이니까요. 옥스퍼드 교수로서의 삶은 이제 과거형입니다. 저는 이제 레아의 할머니이자 서울에서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어요. 여권 속 비자를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이것도 한국 여권으로 바뀔 테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영국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요. 이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서울, 제가 선택한 두 번째 고향에서 말이에요. 어떠셨나요? 한 영국 교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누는 정,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연스럽게 희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문화였던 거네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감동적인 해외 사연이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